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나 부상당하는 사태를 맞자 바이든 대통령이 응징 보복을 확약하고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 폐렴에 이어 최근에는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 세금 보고 접수가 29일부터 시작했으며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조기 접수에 몰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버지니아주 등 10곳의 지역 혁신 엔진들을 본격 가동시키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연방기관들과 계약사들이 채용 시 과거 임금 이력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분쟁 후 처음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나 부상당한 최악의 사태를 맞아 응징 보복을 확약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 등과의 확전을 피하면서도 추가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강하게 보복하기 위해 어떤 타겟을 어느 정도 수위로 보복할지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분쟁 후 처음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들이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아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나 부상당하는 참사를 겪고 있어 미국의 보복 응징으로 확전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의 참사에 즉각 미국의 보복 공격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타겟을 어떤 수준으로 보복할지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등과의 확전은 피하는 동시에 170번이나 공격하다가 첫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시킨 이란 지지 무장 세력들을 응징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타겟과 수위 조절에 부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며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응징 보복을 확약했습니다. 일요일에 발생한 자폭 드론 공격은 요르단 북동쪽과 시리아, 이라크 접경에 있는 타워 20이라는 미군 기지에 있는 수경지에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발발된 중동 전쟁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 지역 주둔 미군들에게 170번 이상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는데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 요르단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요르단 주둔 미군들을 숨지게 한 자폭 드론 공격은 이라크 수재 이슬라믹 리지스턴스, 이슬람 저항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이들과 함께 헤즈볼라, 나가 이란까지 배후 지원 세력으로 보고 어느 타겟을 어떤 수위로 보복 공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응징은 하되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보복 공격은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골디락스한 대응이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란 내부까지 보복 공격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공습보다는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해 이라크 무장 세력,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의 주요 타겟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응징 보복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러나 현재 CIA 국장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과 하마스의 인질 100명 석방과 2개월 휴전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전과 보조를 맞춰 응징보복도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질병 중 하나가 홍역인데요. 최근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여겨지면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대량 감염에 더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홍역은 이미 2000년부터 백신으로 효과적으로 제어된 질병이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홍역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상황에 다시 유행 조짐이 보여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CNN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바깥을 여행한 사람은 병원에 있는 부모와 아이에게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데이케어에서 최소 5명에게 전염되었습니다. DC 지역의 공항 2곳, 1월 3일에 덜레스 국제공항과 1월 4일 레이건 워싱턴 공항을 통해 귀국해서 북버지니아를 여행해 당시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이나 북버지니아 지역 사람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이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90%가 증상이 발생하는 강한 전염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게 되며 감염자가 방을 떠난 후 최대 2시간 동안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살아남아 있으며 문 손잡이와 같은 물체 표면에서도 2시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잠복기가 길어 10일이나 12일이 지나 초기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미 증상이 나온 후에는 이곳저곳을 다닌 후입니다. 초반에는 호흡기 질환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데 홍역을 진료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미리 알려 격리구역을 마련해야 할 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진료를 받는 것조차 더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홍역의 부작용이 2019년 미 하버드 대학 연구팀과 영국 웰컴생어 연구소 연구팀에 의해 밝혀지면서 치명률은 높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하는 질병으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낫더라도 면역체계가 기억을 상실하고 전에 있었던 감염 정보를 잃어버리는 리셋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면역체계가 전에 있었던 감염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전에 겪었던 감염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상실해 같은 감염 질환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에 맞았던 각종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몸이 안 좋으면 외출을 삼가고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와 손소독 등 개인 위생을 계속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올해 연방 세금 보고가 29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납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전년보다 10%나 늘어난 $3,500 안팎이나 되는 세금 환급을 21일 안에 받기 위해 일찌감치 조기 접수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억 6,200만 납세 가구가 2023년 소득분을 신고해야 하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29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납세 가구 가운데 1억 가구 이상이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고 있어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월 중에 조기에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세금 보고하는 1억 6,200만 납세 가구 가운데 1억 600만 가구는 납세한 세금이 더 많아 되돌려받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금 환급액은 전년보다 10%는 늘어난 $3,50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67로 전년에 $3,252에서 2.6% 줄어든 바 있으나 올해는 10% 늘어난 $3,500 안팎을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리펀드 금액이 오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2023년 한 해 임금 인상이 5.5%인 데 비해 IRS의 물가 인상을 반영한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와 납세 계층별 과세 기준이 7% 올랐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모두 적용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는 이번에 독신 $13,850, 부부 $27,700로 지난해보다 7% 올라갔습니다. 납세 계층별로 적용되는 한도액도 전년보다 5.4%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을 서둘러 받기 위해 일찌감치 세금 보고서를 IRS에 제출하는 납세 가구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9일 접수한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21일 이내인 2월 19일 안에 리펀드를 받게 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다만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e-파일링, 즉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빨리 받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대략 보름 안에 제출한 본인의 예금 계좌로 다이렉트 디파짓 받을 수 있을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되살리기로 합의 타결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지 말고 세금 보고를 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입법화되면 2023년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IRS가 주 환급 수표를 보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버지니아주 등 10곳의 지역 혁신 엔진들에 1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 반도체 등을 본격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지역 혁신 프로젝트에는 연방정부가 527억 달러를 투입하고 민간업체로부터 2,310억 달러를 투자받아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대폭 늘리고 4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 자체 수급 등을 위한 대역사가 본격 착수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9일 버지니아 등 18개 주에 1억 5천만 달러의 초기 예산을 집행해 10곳의 지역 혁신 엔진들을 본격 가동시키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배정한 초기 예산 1억 5천만 달러는 버지니아, 뉴욕, 일리노이, 플로리다, 텍사스 등 18개 주에 설립되는 10곳의 리저널 이노베이션 엔진들입니다. 버지니아에는 클린 에너지들을 연구 개발하는 센터들이 설립됩니다. 뉴욕에는 에너지 저장을 위한 지역 혁신 엔진이 세워집니다. 중부 플로리다에는 반도체 혁신 엔진이 세워져 미국산 반도체 증산을 주도하게 됩니다. 루이지애나에는 에너지 전환 엔진이, 노스다코다에는 선진 농기술 혁신 엔진이 들어서게 됩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에는 항공우주 혁신 엔진이 설립됩니다.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에는 기후 문제를 연구하는 지역 혁신 엔진이 가동됩니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위스콘신에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혁신 엔진이 세워져 주도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 추진하고 나선 지역 혁신 엔진 프로젝트는 2022년에 서명 발효된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겁니다. 반도체 과학법에서는 연방에서 527억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에서 2천억 달러를 투자받아 반도체와 에너지 전환, 항공우주, 기후변화, 물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연구 개발하는 지역 혁신 엔진들을 주요 지역에 설립해 미국의 미래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반도체 미국산 증산과 에너지 전환 등에 이미 민간 기업들이 목표액을 뛰어넘는 2,310억 달러의 투자를 공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면 4만 명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10군데의 지역혁신 엔진 플랜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는 물론 해당 지역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민간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민관 합동의 혁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미국은 팬데믹 시절 국제 공급난을 겪었던 반도체의 미국 생산이 현재 전 세계 공급량에서 10%에 그치고 있으나 수십 년 전에 40%로 회복시키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 이외에도 에너지 전환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3,690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들로 대체하는 일대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은 연방기관들과 계약사들이 채용 시 과거 임금 이력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과거 임금을 적용할 경우 여성들과 소수계들이 차별받을 수 있어 이를 금지시키려는 의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기관들과 연방 계약사들이 채용 시 해당자의 과거 임금 이력을 알아내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95만 연방 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연방정부 기관들에서 채용 시 과거의 임금 수준을 물어 이용하는 조치를 금지시키는 새 규정을 30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60일 후 발효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계약사들도 채용 시 과거의 임금 수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는 새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인사관리국은 과거의 임금 수준을 물을 경우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하는 약점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임금 수준을 알아내 적용할 경우 여성들과 소수계가 차별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부터 추진해온 성별, 인종별 임금차별 해소 노력이 15년 만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295만 연방 공무원들에게 일괄 적용되고 연방 계약사들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29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은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20만 6천 명이 일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안에 19만 2천 명, 메릴랜드에서 18만 4천 명이 근무해 수도권에는 합해 60만 명이나 재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24만 8천 명, 텍사스는 21만 2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들 중에 연방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무부로 77만 2,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부가 41만 1,600명이고 국토안보부가 20만 2,800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11만 5천 명, 재무부 9만 4,400명, 농무부 8만 5천 명, 보건복지부 7만 9천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관청에서는 사회보장국이 5만 8,200명으로 가장 많고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2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